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장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고 정부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만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올해 정부 정책은 규제 혁신과 세부담 완화, 그리고 신사업 분야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사업 전략에 포함된 업종으로는 방산과 원전, 그리고 콘텐츠, 인공지능과 로봇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23년 정책의 수혜주, 그 뒷그림자에 있는 섹터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로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이번 발표된 2023년 예산안에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야당의 강한 반발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보다 50% 감산해서 재배정하긴 했지만 감산의 폭이 크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관련 수혜주입니다. 코로나 관련 의료복지 분야는 엔데믹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올해 예산안이 반토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도입비는 91%가 넘게 줄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의료복지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는 건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관련주입니다. 지난해 건설 시장은 자재값이 폭등하면서 몸살을 앓은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신규 공공공사의 발주가 크게 줄면서 물량 가뭄까지 시달렸는데요. 올해도 건설 시장은 해외 수주를 제외하면 국내 시장에서의 표정은 더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율 상승은 지속되는 데다가 사회 기반 시설의 자체에 대한 예산이 급감하면서 공사 발주 건수가 자체가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건설주들 그리고 SOC 관련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연초 정부 정책 훑어보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 수혜주 그 뒷그림자에 있는 종목들 살펴봤다면 반대로 정부 정책의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제는 그림자에서 햇빛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연초에 뭐 랠리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뭐 없나? 이런 데 정책이 또 요즘 또 눈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이 코너에서 전문가님께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초 정부 정책 훑어보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요. 반도체, 세액공제. 이거는 어제 했던 걸 어제 거군요. 예. 네. 그냥 할게요, 제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련된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 볼까요? 반도체부터 보죠. 일단은 연초 들어가면서 네. 근데 또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또 새롭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최근에 나왔었던 정부 정책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그다음에 역시나 반도체 세액공제 어제 다뤘지만 또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표군요. 네, 어제 그 표고 지금 이제 보게 되시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투자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조를 추가적으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15%까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25%까지, 그다음에 올 한 해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네. 또 10% 이상의 그런 세액 공제. 즉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까지 더 크고요. 예,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바닥에 대한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올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를 또 새롭게 하나 보게 되면 네.
주요 투자 은행들의 한국 경제 전망치를 볼 겁니다. 네. 일전에 한번 제가 이제 요런 비슷한 표를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해외 이제 주요 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예. 내년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2022년에는 거의 2%대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는데 다 올해 떨어졌네요. 넘어오면서 완전히 반토막이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떨어졌어요.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또 예상을 한 그런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024년은 돼야지 조금씩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이제 보면은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드는 부분은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완전하게 경기 침체가 한국 경제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발벗고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워낙에 경기 침체가 좀 확실시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번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이 정부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향 이제 이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전략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뭐 IRA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전체적으로 좀 수출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대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이 주요 국가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쭉쭉 밀어주겠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 정부 정책주들은 항상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요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또 생각나는 게 원전 관련주인 것 같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올해가 아니었죠. 작년에 작년, 예,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전 관련주들이 뭐 당장 생각나는 게 한신기계 같은 종목이 정말 저점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은 상당히 기대감을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려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해결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또 실적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간다라는 거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분위기가 그죠. 이제 바닥을 이제 항상 얘기해 주시잖아요. 바닥이고 올라간다. 그런 거 좀 점점 그 그림에 맞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 나왔어요. 원래 그쵸. 이제 최근까지 나온 리포트만 하더라도 6조대로 예상이 됐거든요. 덤이 들어간 거죠. 예. 불과 한 2, 3주 만에 2조 정도가 더 시장 예상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8% 정도 떨어지겠거니 했는데 70% 정도 가량 급락을 했죠. 진짜 예. 심합니다.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우리 투자자들은 잃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네.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였나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그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어닝 쇼크는 예상이 됐고 그렇죠. 이미 12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거다.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아줄 거다라고 오늘 딱 말씀을 그렇네요. 드렸고 네. 지금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중소형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은 분명하게 좀 당분간은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정권이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이 부동산입니다. 대출 규제 이제 네. 옛날 그러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대출 규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 풀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시장도 약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이제 어제 그저께는 반도체가 가장 핫했었다라고 그쵸. 한다면 어제는 부동산이었는데 네. 이제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봐야 돼요? 너무 많은데요? 글씨가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이 글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주요한 내용만 잠깐 쏙쏙 빼주세요. 뽑아 보면 네. 일단은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강남 3구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풀겠다. 그다음에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 제한 이제 있었잖아요. 팔지 못하게 예, 하는 거. 팔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한 6개월부터 3년 정도까지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많이 줄였네요. 그다음에 이 분양가 12억 초과 주택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비싼 아파트들. 예, 비싼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규제가 됐었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이제 용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돈좀 환경이 빌려가고 좀, 살수 예, 있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여있던 곳에 대해서는 네. 50%까지 상한이 걸려 있었는데 70%까지 추가적으로 완화가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원래 뭐 이제 5억 빌려야 됐다 하면 이제 7억까지는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15억 그렇죠. 기준으로 뒀을 때.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규제 폭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주택자도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완화됐고요. 그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가 걸려 있었던 부분들은 거의 그냥 싹 다 풀어버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완화입니다, 그냥. 네, 다 완화 혹은 완화, 풀. 규제 해제 이러한 네.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또 이 부분도 야당과는 상당히 좀 의견 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네. 결국에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제 완화를 하고 이제 규제를 좀 해제하는 부분은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공포로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쵸. 예, 부동산 시장이 잘 굴러가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건설사까지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까지도 영향이 간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아마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방 건설사는 조금씩 이제 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네, 작은 거부터.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영향력이 금융권까지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환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돈 빌려주는 은행들이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이 부실채권이나 혹은 이제 상환받지 못한 자금들에 대해서 그대로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은행권들이 또 가게나 기업들의 대출을 하게 될 수 없는 거고 이 네. 부분이 또 전반적인 경기 내수 상황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나무 도미노네요. 효과로 예, 쭉쭉쭉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지금 당장 막 주택 사라 이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택 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포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해소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지 건설사도 살아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이 정책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내수를 조금 살려내는 그런 이제 방면의 지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좀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게 금융주하고 건설주였거든요. 그렇죠.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완화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또 연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FOMC 회의록에서 고금리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고금리 기조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 또 대출 규제 완화하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금 보게 되면은 KB금융이 오늘까지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사실 4대 금융지주가 저번 달 말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네.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그랬죠. 네, 금리에 대한 연말이니까. 기대감.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 수혜주가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이 좋구나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대로 알겠네요. 예. 그다음에 또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일제히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한번 싹 훑어보니까 뭐 히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범양건영, 일성건설 뭐 등등 건설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역시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된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최근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국내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돈 버는 네, 거예요? 해외에서 돈 벌어오는 기업이 그나마 오래 잘 버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로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풀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건설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제 내수를 다시 한번 이제 살려내면서 국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충분히 또 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완화를 다 하는 건 좋은데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라
그런 상황에서도 정책을 좀 더 무게 있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저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좀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좀 살리고 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가량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을 반도체 쪽에서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깎여 나가면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이 네. 부분보다는 이제 이 경기 침체 구간을 약간 이제 좀 기회를 또 활용하자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공격적인 전략이네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쵸. 감산하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오히려 조금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이 주요한 산업들, 미래 산업들이 이제 이 글로벌 경기 시장에서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갖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내수도 살리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서 뭐 사실 이 여당과 야당의 이러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쵸.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쁠 게 없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이슈 풀어 보겠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왜 아침부터 모든 교육주가 올라가길래 도대체 왜 네, 그런가? 맞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또 콘텐츠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 콘텐츠요? 교육도 그렇고 아, 콘텐츠 따로 그렇고 예. K 콘텐츠 아, 그렇게 예. 하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독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 붙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국가 독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경쟁에서 더욱더 캐파 늘려나가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독점해서 교육 쪽이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발전해라.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발언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K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잘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시장에서 네. K 콘텐츠, 뭐 웹툰, OTT 등등 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 엔터까지 해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정책과 맞물려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이 4대 개혁 분야 해가지고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 사회 맞춤 다 맞추네요. 네,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네. 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추상적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이제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로봇을 활용한 교육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서 네. 교육도 발전을 시키겠다. 다만 그러한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네. 이제 이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더욱더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면서 캐파를 늘려나가자 이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육주들도 일제히 다 오늘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정책주들 지금 다 좋게 보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까 신은서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수혜를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 있어가지고 좀 골라야죠. 네. 좋은 걸로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좀 큰 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큰 틀. 됩니다. 예, 어떤 큰 틀이냐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1월 달에는 매매하기 좋은 환경, 중소형주들의 시간. 그쵸.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차이나 모멘텀, 뭐 CES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네. 정부 정책이 추가가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 구간에 맞추어 가지고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쵸. 그러면서 정책 수혜주들이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결국에 정부 지원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2월에 또 국회에서 이야기되면서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콘텐츠 쪽은 아직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콘텐츠는 지금 또 차이나 모멘텀과 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콘텐츠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 수혜주는 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적으로 조금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세부적인 조정 내용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한 번씩 탄력이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 게 네. 국회에서 어쨌든 막기도 하고 그걸 또 통과시키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서 말했던 것보다 약간 덜 혜택을 받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한테 또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렇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냥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기대감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세세한 부분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네. 급등락을 많이 보일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 교육주들 보게 되면 IB 김영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윗꼬리 그리고 차익실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차별화 나오죠. 예,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 1월달 중소형주의 시간이 이제 정부 정책주까지 조금 포함이 되면서 네. 이렇게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큰 틀로 봤을 때, 1월에 바닥을 잡아준 것 같아요. 반도체 세액 공제부터 해가지고, 네, 네.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준 것 같은데, 강조드렸던 이 순환매가 더욱더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인해서 그쵸. 이제 캐파가 넓어졌다. 우리가 이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미끄럼틀, 그 다음에 뭐 다람쥐 놀이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정글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그네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먹거리가 좀 많아졌으니까 기존 섹터군 많이 설명드렸던 것들. 네. CES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는 이제 약간 뒤로 밀어놓고 네. 차이나 모멘텀, 그리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아졌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인 1월 달에는 중소형주의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되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매매 네.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영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이 놀이터 함께 오셔가지고 잘 노르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